자, 원자의 구조와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원래는 전기력과 수소원자 스펙트럼 뭐 이렇게도 제목이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라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원자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의 수원자 스펙트럼 한번 해봅시다. 규민아, 원자 어떻게 구성돼 있어? 전자하고 응? 아니 무슨 색이? 핵하고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냥 핵. 상대적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원자가 여기 문학 경기장만 하다 그러면 가운데에 오렌지 씨앗 그렇게 작아요. 그리고 속은 텅 비어 있어. 진공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최종보는 뭐냐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 발견될 확률로 얘기를 하는데 돌기는 도는데 얘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돌고 있다. 보호의 모델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구조를 찍어보면 마치 구름처럼 이렇게 뿌옇게 전자 하나가 수소 원자 찍어보면 그렇게 찍혀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다. 우린 그걸 화학 시간에 배웠던 오비탈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원자는 핵하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을 구성하는 게 양성자하고 중성자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우리 이제 양성자는 소립자인 UUD로 이루어져 있고 UDD로 이루어져 있죠. 이 정도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립자인 업컬크, 다운컬크. 그 다음에 이제 얘 전자는 경입자라 그래. 그래서 소립자하고 경입자가 합쳐져서 원자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물리니까 그 정도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이거 하나가 전하량이 업컬크가 3분의 2 전하량을 갖거든. 상대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예요. 다운컬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전하량을 얘기할 때 얘가 1.0입니다. 1이죠. 플러스 1. 이렇게. 근데 얘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0이지. 그래서 중성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자. 체드윅이 발견을 했죠. 전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상대 전하량이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질량이 주어집니다. 질량을 얘를 보통 1을 기준으로 잡으면 얘는 1보다 조금 무겁다 했죠. 그 다음에 얘는 1837분의 1배다. 뭐 어떤 책은 67분의 1배, 1867분의 1배, 어떤 책은 뭐 1880몇 분의 1, 1837분의 1배. 많아. 네. 1837분의 1배 어떻게 해도 너무 가벼워서 무시해도 될 정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질량수를 얘기하거든.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핵의 질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나타낸 거다. 그래서 이제 핵의 질량을 나타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질량수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질량수는 핵을 구성하는 핵자라 그러죠. 핵을 구성하는 입자, 핵자.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다. 이렇게 공식처럼 앞으로 쓸 것이다.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다. 이렇게 나타내죠. 우리가 양성자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원자번호야. 또 원자번호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전자수도 쓸 수 있죠. 우리 양성자수하고 전자수는 언제일 때 같아? 중성 원자일 때 같기 때문에 중성 원자일 때는 전자수하고 같더라. 그래서 양성자수 대신에 원자번호를 쓰든지 전자수를 쓰든지. 전자수를 쓸 때는 이온일 땐 쓸 수 없어. 중성 원자일 때는 원자번호하고 전자수가 같더라. 이렇게 해서 질량수를 써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소를 표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니? 원소 기호를 이렇게 Z라고 표시를 하고 이쪽에다가 질량수를 표시한다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뭐를 쓴다? 원자 번호를 쓴다고. 이렇게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 한번 써볼까? 나트륨이 11번에 23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질량수야.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23에서 11을 빼면 중성자수를 카운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중성자수가 12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원소교를 표시해 놓고 이렇게 양쪽에 이런 의미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 질량수하고 질량은 전혀 다르다.
질량은 전혀 다릅니다. 질량이 나오려면 뭐 23점 얼마가 나오는 거야. 이게 소수점까지 나오는 걸 우리는 질량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이런 질량을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주기율표는 평균 질량, 평균 원자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앞에 있는 정수 부분만 쓴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질량수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게 동위원소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화학이나 물리에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동위원소의 정확한 정의는 원자 번호는 같으나 뭐가 달라서? 중성자 숫자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원소다 보니까 전자 숫자가 똑같잖아. 전자 같으면 뭐가 같아요? 화학적 성질은 동일할 수밖에 없지. 핵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질만 조금 다른 거다. 이걸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 동위원소에 대표적으로 맨날 나오는 게 이제 1, 2, 3 이런 애들 있죠. 얘를 우리는 수소라고 그러고 얘는 중수소라고 하죠. 얘는 삼중수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점 뭐가 차이점이라고? 중성자 숫자가 0이야. 중성자 숫자가 1이야. 중성자 숫자가 2야. 이거 더하기 이게 돼야 돼. 이거 더하기 이게 돼야 돼. 이거 더하기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중성자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다른 거죠. 사실은 얘가 주기율표상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1번에 1.008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우린 얘를 뭐라 그런다? 질량수라고 안 하고 질량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질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보면 1.008이니까 거의 1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자연상태 A%를 차지한다. 자연상태 B%를 차지한다. C%를 차지한다. 거의 압도적으로 99%가 얘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게 이렇다는 얘기야. 이게 나오려면 평균 원자량의 개념이거든. 이 평균 원자량이 지금 얼마냐면 1.008이야.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자, 1이 100분의 A%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2가 100분의 B%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3이 100분의 C%가 있는 거잖아. 이거 계산한 거예요. 이를 계산해서 1.008이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A%가 거의 99%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걸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 동위원소 많아요. 님의 탄소 연대 측정할 때 쓰는 동위원소 13짜리도 있고 14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있고 쭉 있어. 근데 우리 제일 많은 게 이제 주로 얘네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성자수 몇 개야? 6개야. 여기 7개야. 여기 8개야. 여기 9개야. 양성자수, 중성자수 더해서 질량수. 더해서 질량수. 더해서 질량수. 더해서 질량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자연상태 얘네들의 퍼센티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100분의 그 퍼센티지를 다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계산하면 얘가 아마 주기율표상에서 6번에 12.01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12.011이라고 하는 건 13, 14, 15짜리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야. 이런 걸 우리는 평균 원자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에서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애들 때문에 소수점 뒤에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고. 그 질량 결손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그랬죠. 핵융합이 더 크다. 핵분열보다. 같은 질량을 썼을 때는 핵융합이 훨씬 더 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자의 구조다. 화학이나 물리에서 공통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런 입자들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노벨상을 받은 거야. 그 노벨상을 받은 그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자의 구조. 자, 첫 번째. 물리에서는 이제 누구부터 나오냐면 톰슨의 원자부터 나옵니다. 각각 무슨 실험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 톰슨, 이거 화학하는 사람들은 중복되는 부분이죠. 똑같은 부분이야.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합니다. 음극선 실험을 해요. 음극선 실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강한 방전을 주면 음극선을 우리는 캐소드, 음극을 캐소드라 그래. 거기서 레이, 우리 엑스레이 그러죠? 엑스레이는 X선이잖아. 광선이잖아. 빛이잖아. 근데 음극에서 빛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캐소드 레이라고 써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음극선 이렇게 번역한 거야. 마치 광선 같죠? 근데 광선이 아니더라는 거지. 그걸 톰슨이 밝혀낸 거야.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하냐면 첫 번째 그림자 실험을 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방정관에다가 이제 거기 안에다 뭐를 집어넣냐면 이렇게 불투명한 십자가 모양의 물체를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유리관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강한 방전을 주니까 얘가 이렇게 선이 나가더라는 거지. 직진해서. 그래갖고 그림자가 큼지막하게 생기더라는 거야. 니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무슨 바늘구멍 사진기 뭐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걸로 알아낸 게 여기서 나온 음극에서 나온 정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직진을 하더라. 이렇게 알아낸 거죠. 두 번째 이제 무슨 실험을 하냐면 바람개비 실험을 하지. 금을 얇게 펴갖고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만들어서 바람개비처럼 만들었어.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축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 받침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설치를 했어.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음극을 갖다가 쏜 거야. 이것도 이제 유리관 안에 이렇게 들어있겠지. 음극을 착 쐈어. 그랬더만 음극을 쐈더니 얘가 맞으면 이게 광선이면 이렇게 맞으면 반사되거나 이래야 되잖아. 근데 얘가 핑크로 돌아요. 그걸로 이제 뭐를 예측할 수 있는 거냐면 음극에서 뭔가 알맹이가 튀어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뭐가 와서 부딪힌 거죠. 입자다. 그리고 얘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낸 것이지. 이게 이제 바람개비 실험의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실험? 전자기장 실험을 합니다. 얘가 전기적인 성격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전기장 실험을 하죠. 전기장은 뭐냐면 이렇게 전기장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 전극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전극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이제 나중에 물투에서 배우는데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일정한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지. Electric field라 그래.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이렇게 쏟아져 들어간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여기도 또 유리관 안에 이렇게 들어있겠지. 근데 얘가 가다가 플러스로 휘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 얘기는 음극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이제 입자라 그랬죠. 얘가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이걸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장 실험도 해보는 거야. 니네 잘 알겠지만 전기하고 자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전류하고 자기는 항상 이렇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갖고 있거든. 이게 자기면 이게 전류고, 이게 자기면 이게 전류고, 서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기장하고 전기장은 항상 따라다닌다. 그래서 자석을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말굽 자석을 이렇게 설치를 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N극이고, 이게 S극이다. 여기다가 이제 음극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이거 유리관 안에서 또 방전을 시키는 거야. 이제 우리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전자라고 한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전자하고 전류는 반대인 거 알죠, 니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나가지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간다고. 이거 아까 니네들이 화학 시간에 어렵다고 했던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잖아. 힘, 자기, 전류. 자기장은 이거잖아요. 자기장, 자기 할 때 이렇게 하지. 자기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자기 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 자기 이렇게 하죠. 자기, 그 애매한 손가락이 전류, 그다음에 너 힘 쎄. 힘, 자기, 전류. FBI야. 그러니까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칠판 안으로 들어가죠. 전류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아래로 힘을 받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음극선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아래로 힘을 받더라는 거,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죠. 이런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전자기장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종합해서 여기서 이제 뭐를 발견하게 된 거야? 전자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고 그 이름을 엘렉트론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전자를 발견했고 톰슨의 원자 모형은 어떤 모형을 제안을 했냐면 플럼 푸딩 모델을 제안을 하죠. 여기에 전자가 콕콕콕콕 박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톰슨의 모델이야. 플럼이 자두거든. 푸딩은 뭔지 알죠? 젤리. 푸딩 안에 자두가 콕콕콕 박혀 있는 것 같다. 이걸 증명을 뭘로 했냐면 너네 할아버지 그 마고자에 있는 보석 있죠? 호박. 그 호박을 실크, 비단으로 막 문질렀더니 거기서 마찰전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문지르면 흥분된 전자가 기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싸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중성 원자여야 되니까 이 선생님이 지금 빗금친 부분 있죠? 빗금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표현은 했어요. 근데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는 무슨 입자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어. 전자만 발견했어요. 이게 톰슨의 원자다. 이제 두 번째 러더퍼드가 나오죠. 네. 들어와. 죄송합니다. 러더퍼드는 무슨 실험을 하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죠. 여러분들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면 돼. 알파 입자는 헬륨 2의 4 원자핵이야. 우리 화학적으로 쓴다 그러면 여기 전자를 두 개를 버리면 이렇게 쓰기도 해줘. 얘는 무슨 입자야? 플러스 입자야. 원자핵이기 때문에. 이름이 뭐예요? 알파 입자의 다른 이름은 헬륨 전자를 띄어버린 안에 오렌지 씨앗만 있는 원자핵이야. 그러니까 좀 묵직하죠. 묵직하고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고. 러더퍼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러더퍼드가 가설을 세웠어야죠.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가설을 뭐라고 세웠냐면 톰슨 아저씨, 톰슨 우리 스승님의 이게 맞다면 이 헬륨 원자핵이 지나갈 때 분명히 플러스 성격이니까 가다가 이렇게 휠 거다. 찔끔찔끔 휠 거다. 가다가 이런 식으로 휠 거다. 라고 생각한 거야. 이럴 것이다 예측을 하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금을 얇게 피는 거야. 금박을 거의 얇게 피면 거의 원자 수준으로 펴집니다. 어떻게 펴죠? 두들기면 되지. 망치 같은 걸로 뚫려. 여러 가지 두들기는 방법 있잖아. 우황청심원 그거 또록 마른 게 그게 금박이잖아. 되게 얇아요. 하늘하늘거리는 그 금박을 만들 수 있어. 거의 한 겹 수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스크린을 화학약품 처리한 스크린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이제 알파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이야. 이렇게 장치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알파 입자를 쏘는 거죠. 그랬더니 예상하고 다르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그냥 다 직진으로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몇 개 튀는 거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휘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휘어지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휘지를 않더라는 거야. 좀 이상하지. 저 구조가 아닌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의 대부분 어떻게? 직진으로 통과야. 가설에 위배되잖아. 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기를 원자 속은 텅 비어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자 텅텅설을 주장하게 된 거야. 그죠? 원자는 속이 텅 비어있고 진공 상태다. 안에 굉장히 작은 핵이 들어있다. 그거 확인한 게 두 번째 실험이지.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 좀 이상한 놈들이 각도가 갑자기 확 꺾이더라는 거죠. 각도가 확 꺾이더라는 거예요. 빗나가는 애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 빗나간 애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야. 내가 쏴준 애가 빗나갔다는 얘기는 여기 센터에 부피가 굉장히 작은 플러스 성격의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부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통과하는데 우연찮게 그거에 빗 맞으면 튕겨나가더라는 거지. 왜? 그 안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야. 부피가 굉장히 작은 플러스 성격의 어떤 입자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또 아주 극히 드물게 정반대로 튀어나가는 놈이 있더라는 거죠. 거의 180도 정반대로. 그래서 세 번째,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야. 우리 남학생들 저 당구 쳐봤죠? 당구장에 가서 당구대 한 가운데다가 당구공하고 크기가 똑같은 10kg짜리 쇠공을 놓고 당구공으로 그걸 정확히 맞춰봐. 그럼 어떻게 해? 쇠공은 그대로 있고요. 당구공이 튕겨나갈걸? 마치 그런 거야. 반대로 튕겨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질량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센터에 부피가 굉장히 작고 질량이 굉장히 큰 플러스 입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원자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야. 원자핵을 발견하게 된 거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무슨 모델을 제시하냐면 가운데 핵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있고 부피가 작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야. 이렇게.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했다. 이제 이 사이에 중간중간에 이제 뭐예요? 콜드슈타인? 얘가 이제 양성자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양성자를 발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베릴륨 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성자가 튀어나오는 걸 발견을 합니다. 이 사이에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해가지고 원자의 구조는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 이제 뒷부분에 할 누가? 보어가. 닐스 보어예요. 보어의 원자. 보어는 무슨 실험을 하냐면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을 합니다.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을 하지. 수소원자 스펙트럼 해갖고 스펙트럼을 찍어보니까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빨강색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황색, 색깔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노란색, 그 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 같은 경우는 딱 한 6개 정도 스펙트럼이 나와. 이렇게 나오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우리 통합과학 배운 학생들 알지? 선 스펙트럼은 우리 뭐라 그러죠?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를 좀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소원자 스펙트럼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어가 러더퍼드 원자를 가지고 이제 자기 원자 모형을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자, 가설을 세웠어요. 뭐라고 세웠냐면 여기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맞다면이라고 가설을 세웠어. 여기에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 그랬지. 원운동을 하는데 원운동을 하려면 가운데 중심에서 끌어당긴 힘이 있어야 돼. 선생님이 원운동 시켜볼까? 줄에다가 지우개 매달아갖고 돌리면 이걸 잡고 있어야지 원운동을 할 거 아니야. 놔버리면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잡고 있어야 돼. 잡고 있다는 얘기는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얘네 구심력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는 뭐죠? 쿨롱 펄스. 쿨롱의 힘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러더퍼드가 원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원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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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띡 하고 붙어버릴 거라는 거지. 그죠? 핵 주변에 원자가 딱 들라붙어 버려야 돼. 근데 그런 원자들이 없더라는 거야. 다 주변을 돌고 있지 붙은 원자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만약에 이렇다면 얘 들뜨게 만들어서 다시 돌고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일정하게 빛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이걸 스펙트럼으로 수소원자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일정하게 감소해서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니 어떻게 되겠니? 얘가 이렇게 연속으로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잖아. 연속으로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색깔별로. 아니더라는 거야. 어떻게 나왔어? 불연속으로 나오더라는 게 실험에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구조는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보어가 뭐라 그랬냐면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반응을 전자가 존재하더라. 준이란 말이 너네들한테는 좀 어렵죠? 영어로 레벨이야. 게임 레벨 할 때 레벨이 준이야.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에너지 준위. 그리고 얘도 원운동은 고수를 했어요. 원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원운동 하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확률로 보여. 너무 빨라가지고 원운동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 보어가. 그래서 보어의 모델은 안에 핵이 들어있으면, 자, 3D로 본다면, 그래서 3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니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마크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자기 도는 궤도가 따로 있다는 표현이야. 그래서 수소 원자를 평면으로 그리면 첫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에너지 준위가 촘촘해져요. 그래서 점점 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이게 바로 수소 원자의 에너지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니? 이건 에너지 모형이다. 실제 모형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실제 모양은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데기가 가장 가까워. 두 번째 껍데기 멀어요. 세 번째 껍데기 더 멀어. 이건 에너지야. 그러니까 첫 번째 껍데기가 에너지가 제일 세니까 간격이 제일 넓은 거야.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멀어지지 간격이 좁아지는 거야.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준위가 높아진다.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아래로 내려가면 낮아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건 흡수고 바깥으로 내려오는 거, 안으로 내려오는 건 방출이다. 선생님이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그죠? 딱 그 라인까지만. 요 라인까지만 이렇게 된다. 여기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지? 시커먼데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없어. 라인에만 있을 수 있어요. 라인에만 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다. 중간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수소원자 에너지 모형이라고 보어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실제 모형은 이렇게 생겼다. 첫 번째 껍데기 되게 가깝고 두 번째 멀고 n의 제곱꼴로 멀어져. 그래서 n이 1일 때는 1, n이 2일 때는 4겠죠.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9겠죠. 거리비가 제곱의 비로 멀어지더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지. 이걸 우리는 보어의 원자 모델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어는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되 각각 에너지 층이 있다. 레벨이 있다. 자, 현대적인 모형은 어떻게 되겠어? 그래갖고 이제 보어는 나중에 니네 이제 물리 2에 가면 배우지만 첫 번째 양자수 조건이다. 우리 화학 배운 사람들은 이 쥐양자수 이런 거 배운 기억나죠? 양자수는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그게 에너지 레벨을 얘기하는 거고 진동수 조건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에너지를 갖고 올라갈 건지 흡수해서 위에 갖고 있다가 방출해가지고 빛에너지로 나타낼 건지 그게 전부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으로 측정이 되더라. 네 번째 현대적 모형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사진을 찍어봤어. 그랬더만 어떻게 돼요? 여기 핵이 있고 그 바깥에 이게 수소인데 수소는 전자 하나잖아. 전자 하나가 어디 있는지 보려고 좀 찍어봤더니 이렇게 보여. 이게 뭘로 보인다? 전자 구름이라고.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우리 약 90% 확률, 발견될 확률을 이렇게 색깔로 칠해놓은. 그럼 여기도 희박하지만 확률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다. 수학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이걸 파동 함수로 쌓이라고 했는데 이거의 제곱이 이제 확률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파동 함수를 제곱하면 이게 확률로 되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이제 화학에선 뭐라 그러냐면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오비탈에는 뭐 S 오비탈도 있고 P 오비탈도 있고 D 오비탈도 있고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건 구형 오비탈이고 이거는 R형형 오비탈이고 얘는 클로버 모형 오비탈이고 전자가 발견된 모습들이 근데 그 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불확정성의 원리라 그러지. 하이젠베르그라고 하는 유명한 뭐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 그 다음 보어 이런 사람들이 니네 알겠지만 그 영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맨하튼 프로젝트, 그죠? 핵폭탄 만드는 그게 원래는 나치 독일에서 그 히틀러가 만들려고 했대요. 근데 히틀러는 실패했죠. 히틀러가 만들려다가 실패한 게 뭐 하나 또 있어. 뭔지 알아? 거대 돋보기를 우주 공간상에 띄워가지고 햇빛을 모아가지고 적을 공격하는 거야. 근데 그때 기술력으로는 그 거대 유리로 만든 그 돋보기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아이디어는 대단한 거야. 그죠?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엄청. 그래갖고 불바다를 만드는 거지. 엄청 커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이제 롱. 그러니까 그게 무거워가지고 곡률까지 계산하면 엄청 큰 렌즈가 될 거 아니야. 하원보다 더 커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무기를 만들려고 했대요. 핵무기에도 관심이 많았겠지.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에서 먼저 만든 거죠. 그게 맨하탄 프로젝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원자 구조의 변천사가 이렇게 가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 실제로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여기는 내신에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노트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입자들이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원자의 구조는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제 다음 판에서는 우리 전기력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어의 수원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봅시다.